먼저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긴장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전에 오셨던 연사들께서 워낙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일단 초대에 감사를 드리고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뭐 한국 현대 근현대 종교와 정치를 돌아보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 자리 여해 예론이라고 하는 자리는 돌아보면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극도로 이제 치닫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몸담은 학자들 아니면 사회 지도자들 종교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각자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대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 자리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역사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 말이나 1970년대 초에는 소위 말하는 인간화라는概念, 한국에 먼저 국내에 처음 소개한 주요한 루트 중에 하나가 경동교회와 크리스천 아카데미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전개된 한국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인권 운동 측면에서 그 담론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또 이곳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통해서 중간 집단 육성 운동, 육성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작동이 됐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거쳐 나가신 분들이 한국의 노동운동, 나중에 교육운동, 생태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여기저기에서 다 중요한 한국 사회의 리더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역사의 무게감을 또 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 갈라진 사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제가 미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속 시원하고 뾰족한 해결책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오늘날 이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가야 될 난국을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지적, 실천적 전통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는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이제 1975년에 냈던 이 대화 모임 그 전집에서 일부를 이제 제 사무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건을 뽑아서 강원영 목사님이 그때 쓰신 1975년에 쓴 그 글을 조금 읽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뭔가 나누기보다는 도리어 뭔가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2024년과 2025년의 겨울은 제 생각에는 유난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12.3 계엄이 있었고 국회에서 계엄을 철회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고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지리하게 있었고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있었고 남태령 집회가 있었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여러 가지 길거리 집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뭔가 일련의 정치 드라마가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잘 같이 동시대를 살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찬반 대통령 탄핵 찬반 의견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과장을 좀 보태서 얘기하면 거의 내전 상태, 내전 직전까지 갔었던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월 지금 말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돌아오는 6월 3일이 이제 제21대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저희가
길거리에서 봤던 정치 사회적 갈등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속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4월 4일 날 헌재에서 그 땅땅땅 그 탄핵 선고합니다라는 그 판사방 소리가 울렸을 때 그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종교를 알리는 뭔가 평화의 시그널이라기보다는 마치 권투시합에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종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12.3 계엄을 촉발하게 된 여러 정치 사회적 요소든 불안 요인과 갈등 요인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21세기 들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시기가 정도를 달리한 채 계속 등장해 왔습니다. 이게 쉽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가까운 21세기 들어서도 2004년에 의회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17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 25년에 걸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탄핵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국정원이나 해외 정보기관이 뭐 국내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여론 조작을 일삼았다는가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중립성은 계속 의문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 방식의 조작 가능성이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은 여기저기서 계속 등장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MB 박근혜 시절에 낙검수도 그 또 비슷한 선거 조작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금의 태극기 부대나 광화문 세력도 그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문제, 그리고 보복 수사 문제, 편파적 수사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서로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다른 의견을 중재하고 타협하는 장이 아니라 도리어 갈등이 증폭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말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한 가지 이유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제 학생들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논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자기 비하적인 태도, 한국은 뭐 맨날 이래라든가, 뭐 한국 민족성은 이렇다라든가 그런 식의 얘기를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게 멀리 길게 설명할 수도 있고 짧게 설명할 수 있지만 서방 세계가 소위 말해 냉전이 끝난 다음에 프란시스 후쿠야마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역사의 종언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냉전이 끝나면서 공산주의권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한 그 체제가 우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역사는 굉장히 헤겔리안적인 측면에서 종언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특히나 21세기 들어서 9.12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사뮤엘 헌팅턴 같은 사람이 문명의 충돌을 얘기하면서 한 어떤 그런 식의 이제 종교에 기반한 전 세계가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마치 현실화된 것처럼 되는 현실을 저희가 21세기 통해서 계속 살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냉전이라는 담론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소위 말해 경제적 굴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하는 그게 지금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을 하면서 지금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언을 얘기했던 것이 무색하게 지금은 소위 말해 일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비자유적인 민주주의 내지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 체제 거기에다가 종교 기반한 극우 민족주의가 전 세계에서 인도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가자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데서도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의 인종주의가 결합된 백인 그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전 세계적인 어떤 동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또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의 등장과 소위 말해 레가시 미디어의 위기, 그 전통 언론의 위기. 뭐 유튜브니 팟캐스트니 여러 가지 채널들이 언론 채널들이 막 나오면서 페이크 소위 말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범람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목 경제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 어떤 식의 훈련을 받거나 언론 기자로서의 뭐 양심이라든가 뭐 도덕적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구독자 수를 얼마나 끌고 주목을 어떻게 받느냐가 지금은 수입이랑 직결이 되는 그 주목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말하는 수위가 세질수록 관심을 끄는 그런 식의 기재가 많을수록 점점 더 클릭 수는 늘어나고 여론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이 더 세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흐름들과 다 맞물려서 소위 말하는 세계화와 그거에 대한 불만도 90년대, 2000년대, 21세기 들어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희가 세계화를 얘기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관세 정벽을 세우고 해외에 세웠던 공장들을 다 철수시켜서 국내로 다 복귀시켜서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다시 다 뭐 옛날 제조업들 뭐 전기 뭐 철도 뭐 이런 거를 놓는다는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푸코식으로 얘기하면 지식과 권력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도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흐름에 여기저기 등장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뭐 대학 교수가 됐건 아니면 어디서 학위를 하고 있건 뭐건 간에 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과학자가 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뭐 원전에 대한 얘기든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든 뭔 얘기를 과학자가 하면 그것이 당신은 또 누구 돈을 받고 하는 거야? 누구 로비를 받고 하는 거야? 어떤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정치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기존의 지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분들에 대한 의심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로 대변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대중추수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판에서도 굉장히 완전히 이렇게 판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불신, 그리고 뭐,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나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범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계속 점점 가속화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여기저기서 뭐 강경보수, 극우주의, 뭐 심지어는 이제 파시즘에 대한 얘기가 담론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파시즘 같은 경우는 뭐 1920년대, 30년대 얘기가 지금 다시 21세기에 100년의 시간차를 두고 다시 얘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적인 동향을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만 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는 조금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살짝 경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그리고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계속 독특한 상황과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에서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을 잘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읽다가 제일 뭔가 지난 몇 년간 통틀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그 대만에 있는 문화학자인데 그 천관싱이라고 하는 학자가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식의 태제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만도 그렇고 한국 케이스도 들어가고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민지 경험. 그리고 그 다음이 냉전으로 인한 분열, 이데올로기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최근까지도 미국을 비롯한 소위 말해 서양 제국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동아시아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도 사실은 그렇게 뭐 분단도 경험했고 일제신분제도 경험했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어떤 영향권 안에서 계속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특징적이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 변동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났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 서구권의 나라들이 근대화라는 과정을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도시화, 산업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그 세대 사회학에서 세대 이론에서 하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대성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연령 차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 소위 말해 후진국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태어났을 때 개발도상국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제는 뭐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중에 하나 국민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가 별로 없죠. 굉장히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학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고 한국 근현대사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특정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국가 사회 체제를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48년 체제라는 거. 내지는 이제 뭐 학자들마다 이제 제시하는 제안하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1961년 박정희 쿠데타, 72년 유신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항쟁을 기념으로 하는 80년 체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87 민주화 체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97 체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2024, 2025 체제를 따로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최근에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시기 구분은 학자들마다 아마 의견이 다르겠지만 입헌이나 뭐 개헌, 요즘에 넷공화국 얘기할 때 개헌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정치적 격변, 그게 한국전쟁 같은 정치적 격변, 그리고 혹은 경제적 위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체제 구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종교사회학 하는 사람은 약간은 조금 더 추상적인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나 내지는 가치의 전도 현상, 가치 역전 현상을 한 체제 탄생의 어떤 분기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가치가 들어서고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물질성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이 그 가치에 따라 살게 되면 그 물질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죠. 이데올로기가. 그리고 더불어 그런 가치관이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의례의 틀을, 종교적 의례나 그것이 세속적 의례일 수도 있지만 의례의 틀을 빌리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그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만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례가 무엇인가? 아마 한국의 공교육을 시스템을 쭉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국민의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주요 정치 이벤트 아니면 주요 국가 행사 같은 데서 이거는 쫙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임시정부 때 기원이 한 데가 기원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제시대 때 어디서 빌려왔다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역사학자들이 이제 논의하는 문제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국민의례 빼고 또 생각나는 유명한 의례가 있습니까? 제가 그 중에 하나 저는 민중의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등장한 민중의례.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민주화 운동 열사에 대한 묵념, 그 다음에 어떤 소위 말해 아지라고 하는 그걸 누가 띄우고, 그 다음에 인물 위한 행진곡을 제창함으로써 간단하지만 민중의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비되는 민중의 자신만의 고유의 의례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또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이 의례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어떤 그런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례와 민중의례를 생각하면서 이 두 체제 그리고 두 의례 사이의 관계 설정 문제가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취약성 내지는 불안정한 것의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바꿔 말하면 48 체제와 그다음에 8087 연도를 잇는 그 체제 사이의 간극이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동안 그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단 상황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두 체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의례를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사람과 부자연스럽게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들 사이에 그 간극을 어떻게 통합하는가. 이건 세대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 문제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통합하는가, 아니면 최소한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가가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나가면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약간 섣부른 감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하자면 요즘은 조심스럽게 2025년을 하나의 새로운 체제로 명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걸 찾아봤는데 거기서 의례가 뭔가를 했을 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 입에서는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왜냐면 저는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탄핵 찬성 집회 같은 데 갔을 때 이 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여기저기서 저는 목격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요즘 세대에서 부르는 거의 의례화되다시피 하는 그 노래가 지금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체제 간에 그리고 의례 집단 간의 간극이나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 시각에서 다뤄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종교사역 전통에서 하나 끄집어내온 담론입니다만, 시민종교 내지는 국민종교라고 부르는 전통이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게 영어로는 시빌 릴리전이라는 개념이고, 주로 처음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장자크 루소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시빌 릴리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시민, 혹은 공민종교라고 번역되는 그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시 좀 개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 한국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시민종교 개념을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되게 제가 이해하는 방식과 저는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는 이제 유명한 기자분들도 이렇게 쓰는 걸 봤는데, 약간 국가를 종교와 우상화하는 작업, 그런 것을 시민종교라고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언론에 쓰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어 자체는 장자크 루소가 1762년, 1989년 프랑스 혁명이니까 그거보다 몇십 년이 전이죠. 그때 출판한 사회계약론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이 민주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기도 하고, 프랑스 대혁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텍스트인데, 거기에 끝부분에 가보면 종교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이 꺼냅니다. 그래서 종교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누면서 얘기합니다. 하나가, 용어를 이제 제가 해석한 바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제의 종교 내지는 제도 종교. 어떤 거냐, 이게 약간 기성 종교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18세기 말에 후반에 프랑스를 생각하면서.
근데 루소가 갖고 있는 비판, 루소는 지금 고민은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근데 루소가 사제 종교 내지는 제도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판은 프랑스 인민, 대중이 그 어떤 종교, 특히나 이제 프랑스 가톨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있다면 이게 이중의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정치적인 그 프랑스에 대한 충성심과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이중으로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씨앗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람은 인간의 종교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설명을 읽어보면 약간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 18세기 그 어떤 계몽주의식의 이신론적인 그리스도교 전통을 언급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그 유럽에서 넓게 공유하던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신에 대한 그 경배한 그런 마음, 의례적으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이 두 가지 기본 뼈대만 딱 남기고 의례와 상징 같은 외형적 요소는 제거하자. 그럼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이신론적인 전통의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인간의 종교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 이웃을 사랑하라, 신을 사랑하라 이런 것만 뼈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거하고 나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사회 속에서 현실 정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게 마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인류애를 추구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루소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소위 말해 시민 종교, 국민 종교를 얘기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그거에 대해서 이 사제의 종교와 보편적인 인류의 종교를 두 가지를 논의한 다음에 이 둘에 대한 절충안 혹은 제3의 대안으로 시민 종교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일종의 국가 공인 인증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합니다. 이게 국가 공인 종교도 아니고 일종의라는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교를 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국가가 신학, 교리, 의례의 정책 틀을 일단 대충 만들어 놓자. 그리고 근데 루소는 이것이 갖고 있는 허구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회의 결속력과 안정을 위해서 일종의 필요한 허구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냉정히 말하면 루소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제안했던 거는 사회 통합 기능을 갖고 있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를 제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루소에게 있어서 시민 종교는 국가를 우상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회계획론은 유효하고, 그래서 각각의 시민은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에 의해서 자연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에, 사회계획론의 그 주된 골자입니다.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어떤 식의 의무를 져야 되고, 대신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누릴 권리를 또 부여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자유를 포기하고 일정 부분의 사회의 보호와 권리를 누릴 그 제한적인 자유를 획득한다는 것. 따라서 루소의 시민은 사회의 통합과 조화를 해치지 않는 한, 그리고 동료 시민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존재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제도 종교 역시, 그러니까 기성 종교 역시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서 정치화되지 않는 한, 저희가 탄핵 정국에서 많이 봤던 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종교가 그러니까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정치권에다가 직접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근대
국가 체제에서 어떤 종교와 정치의 어떤 분업이나 어떤 일정한 장벽을 세워놓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루소의 화두는 그 18세기 프랑스 정일대 왕권의 황혼으로 들어섰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의 전야, 몇십 년 전이니까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에 문제를 놓고 씨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개혁론 뒷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서구 근대에서는 여러 정치 사상가들이 씨름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로마 공화정 모델을 다시 갖고 오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그런 제안을 했었고, 17세기 영국의 홉스는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 성서의 모델을 해결책으로, 모세의 해결책을 가져와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루소의 시민종교 개념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시민종교 개념이 특히나 그 일제식민지 시절에 일본식 그 신토, 일본의 제국주의가 신토, 신사참배 이런 걸 강요하고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그것에 어떻게 보면 아류이자 그 역사적인 승계자인 박정희식 유신통치에 대한 기억을 뭔가 소환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 시민종교, 국민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소의 시민종교 개념을 조금 섣불리 이렇게 기각하기 전에 그 근저에 깔린 문제의식을 저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식 사제 종교는 프랑스 혁명 이후 소위 말해 그 구정권 앙시앙 레짐과 더불어서 수세에 몰리게 됐죠. 한편 카톨릭 공교에 대해 그 당시 프랑스 왕정과 결탁되어 있던 카톨릭 교회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던 소위 말해 그 프랑스의 이신론주도 인간의 종교는 인간 이성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 해석주의를 추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두 종교는 프랑스 사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 생각에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긴장, 갈등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로베스피로 같은 경우 그 컬트드 그 수프림 빙이라는, 그러니까 컬트 오브 수프림 빙이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지고지순한 존재를 섬기는 이성의 신을, 여신을 섬기는 종교를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듭니다. 기성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루소식의 시민 종교를 현실에서 구현해 보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종교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왜? 사회 통합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프랑스 구왕정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식의 잔재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그러면 순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만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종교를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프랑스 대혁명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시민종교 개념에 더 가깝다. 그래서 루소 같은 경우는 앙시앙 레짐의 뒷받침이 된 사제 종교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이었는데, 무신론적 성향의 인간의 종교에 대해서도 살짝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지금 보면 조금 우스꽝스럽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이성의 여신을 섬기고 축제 행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해졌던 인간 이성 숭배 시도는 어떻게 보면 양자의 절충안을 시도했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로베스피에르는 바로 이제 실각하고, 그 다음에 시민종교의 그 제안은 역사의 무대에서 빠르게 사라졌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우리에게는 제 생각에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려고 그러는데, 그 종교사회학 전통에서는 그 루소, 그 다음에 또 이 족보를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20세기 초기에 그 종교사회학자 중에서 유명한 에밀 듀르케임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도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의 작품에서 보면은 연구 주제는 이제 호주의 이제 토테미즘 이런 거지만, 거기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루소식의 그리고 프랑스 공화주의식의 시민 종교 전통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인류학적으로 그리고 종교 사회학적으로 풀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다만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루소와 드립갱의 종교론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루소의 시민종교 개념이 다소 이신론에 치우친 뭔가 차가운 개념,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신뢰하고 차가운 느낌이라면 드립갱의 시민종교 개념은 어떻게 보면 드립갱의 유명한 표현인데 부글부글 끓는 집단적 열광을 얘기합니다. 페스티벌이나 종교적인 의례에서 그 집단적 열광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 있듯이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를 두자면 루소의 시민종교 개념에는 국가 혹은 주권자가 위치하는 반면에 드립갱의 시민종교 개념의 중심에는 공동체 내지는 그 사회 자체가 하나의 그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인 그런 식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민사회 내지는 뭔가 자발적 시민사회 결사체가 드립갱에서는 거의 종교의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드립갱의 이론에서는 페스티벌이나 내지는 저렇게 길거리 나와서 집단적인 집회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떤 종교의 의례랑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루소 이후에 그리고 드립갱이 잠깐 언급했지만 시민종교 개념을 다시 학문적 논의의 중심으로 끌고 온 사람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인 그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이 1966년에 다에달러스라는 잡지에서 주관한 컨퍼런스에서 그 Civil Religion in America, 미국에서의 시민 종교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특한 자신의 식으로 소화한 시민 종교 개념을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시민 종교 개념을 약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시민종교 개념은 극도의 위기의 상황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우상화해서 모든 것이 사회가 통합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 전이야. 그리고 1966년이면은 뭐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마틴 루터 킹이고 뭐 계속 말콤 엑스고 뭐 계속 그 암살 당하는 때입니다. 길거리에서 정말 내전을 방불할 게끔 시위가 계속 오고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의 분열이 되게 심할 때, 체제가 변하냐 마냐의 그런 갈림길에 서해 있을 때 시민종교라는 개념을 들고 다시 소환되고 등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벨라가 66년에 이거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설립 당시부터 정교 분리의 원칙을 표방해왔다. 두 번째로, 근데 미 헌법부터 시작해서 소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과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에는 가시라는 그 GOD라는 개념과 신학적 테마가 빈번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벨라는 질문합니다. 여기서 갓은 뭘로 의미하는가? 이거를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벨라가 여러 그 담론 분석을 해보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기독교 전통에서의 갓 의미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적으로 미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을 보면 물론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갓은 자주 등장하지만 소위 말해 그리스도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거는 미국 정치가들의 연설에 잘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언급된 갓이 유대 기독교 전통과 완전히 상관없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유대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이제 전유를 해서 어떠한 특정 제도 종교,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파나 교단이나 거리를 두면서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레벨에서의 갓 개념을 중심으로 일종의 종교 전통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사회 통합의 기제로 삼아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God bless America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특정 교파, 교단이나 이런 데 이렇게 내가 소속이니까 그쪽
신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갓을 소환하면서 사회 통합의 어떤 레토릭이나 기제로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벨라가 말하는 미국식의 시민종교 개념입니다. 그래서 벨라도 이 글을 발표한 다음에 일각에서는 이제 국가 우상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특별주의라고 해갖고 어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고 해갖고 종교적 테마가 많이 등장을 하죠. 뭐 그래서 존 윈스럽 같은 사람은 미국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시티 어퍼너 힐 뭐 마태복음 뭐 5장 뭐 이런 거 언급하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벨라도 미국의 시민 종교가 자칫하면 국가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우상화시키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벨라의 시민 종교 담론에서 강조하는 신 혹은 초월적 권위는 미국이라는 국가보다는 상위 레벨에 위치합니다. 국가 위에 있는 어떤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체를 종교의 대상으로 삼아 절대화하는 걸 되게 경계하고 있고 미국의 전통에서 그리고 현세의 주법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항상 초월적인 어떤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존재의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될 수 있고 비판될 수 있고 심지어는 탄핵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벨라는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벨라에게 있어서 미국식 시민종교 개념은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돌아보면 존 F 케네디 암살되고 흑인 민권운동 등장하고 마틴 루터 킹 행진하고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반전운동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일어났고 그 한복판을 경험하면서 그 로버트 벨라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제국주의 시절에 거기도 식민 경험을 겪었으니까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던 미국 건국의 조상들과 그게 미 남북 전쟁 시절 노예제 철폐를 주장했던 이제 링컨 대통령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미국식 시민종교 형성의 결정적 계기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링컨 같은 경우도 미국 남북 전쟁으로 갈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을 때 링컨 같은 경우는 유명하지만 본인은 신앙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특별한 종교적인 배경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연설이나 게티즈버그 연설이나 이런 걸 할 때 갓을 언급합니다. 신의 이름을 소환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언급하는 신은 뭐냐라고 하면 미국 남북 전쟁 하고 난 다음에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냐 인종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을 소환한 거죠. 어떤 신적 권위. 그래서 벨라는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미국식 시민종교 전통을 제시하면서 당대 미국 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그때 반전운동 60년대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 등등을 짚어보면서 이 전통, 미국의 시민종교 전통을 개혁시켜서 변화시켜 나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글에서. 그래서 이렇게 잠깐 개념에 대한 어떤 그 역사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개념 자체에 대한 고찰은 이 정도에서 그치고 그러면 이런 시민종교 담론 전통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오해부터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해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시민종교 개념은 어떻게 보면 주로 보수 개신교 기반 혹은 태극기 부대, 태극기 집회 혹은 애국 보수 운동 세력을 묘사할 때 시민종교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이거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다 몇 명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남한에서는 특히나 반공주의가 시민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시민종교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개념사를 쭉 설명드린 이유가 아무리 이 개념을 유연하게 한국 상황에 적용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사회 통합보다는 도리어 혼란과 분열과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그 일군의 세력에 대해서
거기다가 시민종교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종교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고 혁명 전야 같은 상황, 내지는 정말 내전에 임박한 그런 내전 상황 같은 속에서 소환돼서 우리 갈등을 멈추고 조금 더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소환됐던 개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상하게 그것을 반공주의에는가 뭐 대한민국의 시민종교다라는 식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집단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의 통합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민종교 개념을 붙이는 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론이나 예를 들어 사회과학 쪽 분야에서 특히나 종교라는 말을 갖다가 쓸 때는 예를 들어 뭐 맹목적인 어떤 뭐 충성 내지는 비이성적인 어떤 판단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냥 종교적인 뭐 맹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종교라는 말 자체에다가 약간 부정적인 함의를 끼워 넣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시민이라는 가치를 결합시켜서 이런 거를 이제 저런 되게 극우 보수 세력을 늘 묘사하는데 시민종교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예를 들어 이제 뭐 뮤지컬 영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시절에 왜 길거리에서 그 레미제라블 노래, 그게 프랑스 대혁명 그 노래를 소환하면서 예, 뭐 그 노래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했었는데, 그런 프랑스 혁명의 기억을 소환한 어떤 그런 사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전에는 다시 만난 세계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헌법 1조 노래 같은 것들, 헌법 1조 노래,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걸 반복해서 찬팅하는 어떤 그런 노래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오히려 그 당시의 탄핵 찬성 집회 내지는 촛불 집회 전통에서 오히려 시민 종교 현상이 더 잘 드러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극우 개신교, 보수 개신교 쪽에 적용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보면 한국의 어떤 민주 질서를 지켜나가주 하는 그런 세력에게 이거를 시민종교 개념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종교의 그런 반대말이 뭐냐를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반시민적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표현으로는 uncivil religion입니다. 시민 종교를 국가 종교랑 등치시켜 버리면 그 반대말은 반국가적 종교가 됩니다.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종교를 국가 종교랑 등치시키면 소위 말해 반시민적 종교, uncivil religion이라 그 자체가 반국가적 종교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시민 종교는 국가 내지는 주권자가 종교의 형식을 빌어서 소위 말해 시민, 일반 국민을 통제하고 자신의 정치적 적들을 반국가 세력 내지는 이적단체로 몰아서 탄압하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만약에 그거를 이제 시민 종교랑 국가 종교를 등치시키는 걸 안 하고 반시민적 종교의 반대 개념으로 시민 종교의 반대 개념이 반시민 종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종교의 자유 운운하면서 다른 종교 전통을 공격하거나 비난한다거나 동료 시민을 상대로 혐오를 내뿜건 표현하거나 불편한 언행이나 아니면 폭력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반시민적 종교가 됩니다. 한마디로 무례한 종교, 그런 거를 반시민적 종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시민 종교의 반대말이 되는 게 시민 종교라고 생각하면 그게 원래 시민 종교 개념에 더 부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이 혼란이 왜 일어나냐면 시민 종교 개념 자체가 다소 모호하고 혼란스럽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용어가, 이 전통이 소환될 때는 예를 들어 이제 강인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존경하는 종교사회학자입니다만 시민 종교 개념을 갖고 현대 한국 사회 분석에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막스 베버나 아니면 피에르 부르디에 같은 종교사회학 전통을 일부 가져와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의 시민 종교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민 종교들이 존재를 하고 각각의 시민 종교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체제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 소위 말해 이제 4.8 체제에 뿌리를 두고 그러니까 반공 내지는 국가주의의 최우선 가치를 두는 이분은 거기에다가 이제 사제적 시민 종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잠깐 물만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인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4.8 체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곳에다가 그것도 시민 종교인데 그것이 사제적 시민 종교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러한 국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독재 체제에 대항하면서 민주공화주의적 가치를 추구해온 예언자적 시민 종교 전통이 별도로 발달해 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종교가 여러 개라서 경쟁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 종교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 강인철 선생님이 말하는 한국의 사제적 시민 종교는 첫 번째로 19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이나 반전운동 거기서 미국의 시민 종교 전통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했던 벨라의 시민 종교 개념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인민은 국가사회와 일종의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지 주종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던 루소의 시민종교 개념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종교 개념이 발달해온 역사에 조금 더 충실하게 보면 강인철 선생님이 말하는 예언자적 시민종교가 국가 중심으로 하는 사제적 시민종교보다는 더 오리지널한 시민종교 개념에 더 잘 부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의 프랑스, 그러니까 루소의 컨텍스트, 그리고 20세기 초에 그 뒤립갱이 살았던 시대의 컨텍스트, 그리고 1960년대에 미국 로버트 벨라가 살았던 컨텍스트에서 생겨나고 발달한 시민종교 개념을 현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저런 이론가들로부터 어떤 시민종교 개념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포뮬라, 공식을 빌려오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포착하고자 했던 문제의식, 그리고 시대정신, 그리고 그 나름의 해결책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루소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정 정치 그리고 종교 일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소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카톨릭교의 영향력이 강한 프랑스에서 활동했는데 사회개혁론의 그 첫 머리에 보면은 이것이 이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제네바 시민임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네바시에 헌정한다는 그 얘기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로교 전통의 어떤 그런 식의 교회론, 그 다음에 서로 의논하고 투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식의 얘기들을 이 전통에 따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자발적으로 동료의식을 갖도록 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 그 안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도덕적 덕목을 함양하는 방도를 루소는 고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어떤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루소는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의 양성, 그리고 시민의 덕성과 그런 공동체의 어떤 윤리적인 삶에 적합한 그런 시민의 의식의 함량에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리스도교 모델과 이신론 계몽주의와 이신론 모델을 혼합한 형태로서요. 그리고 벨라 같은 경우는 미국식 시민 종교를 형성하는데 어떤 대영 제국을 상대로 했던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전쟁이 배경이 됐던 반노예제, 그리고 인종 간의 장벽을 넘어선 시민 개념의 확장의 정신이 벨라가 얘기하는 미국식 시민 종교 개념의 핵심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 미국도 냉전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에 대해서 벨라는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민 종교가 미국이 제국주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깡패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 종교의 일부분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벨라는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던 게 벨라의 시민 종교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특히나 세이브 코리아 집단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했거나 거기를 지지했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미국의 트럼프주의에 입각한 기독교 기반 기독교 민족주의를 지지하고 표방하는 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담론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정 정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당 운동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에 후보를 계속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단계로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자유통일당 보궐선거에서는 30%까지 국힘 쪽에서 포기를 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흐름,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그 정당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국의 기독교를 국교화하겠다라는 민족주의와 결합시키겠다라는 그런 신정 정치를 지향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경계하고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 국민적 저항이 되게 심할 것 같고, 그런데 신정 정치까지 가려고 하진 않지만 잘 아시겠지만 몇몇 제도 종교들은 정치권을 상대로 일종의 이익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터뜨리고 있던 종교 집단들이 계속해서 빅채널로 접근을 하고 로비를 하면서 어떻게든 제도적인 경제적인 이권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표를 얻어야 하고 여론의 향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 정치인들은 종종 이들 제도 종교의 어떤 입김에 영향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것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시민사회 영역이나 어떤 정치의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종교 집단이 누구를 종교적으로 지지한다 만다를 갖고 그게 해도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그것을 발언하는 거나 그런 성명서를 내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민주사회이고 다인화된 사회에서.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되 제도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지켜야 될 일종의 게임의 룰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종교 전통들, 개신교, 불교, 가톨릭 간에 경쟁이나 갈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 이를 해소 내지는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종교 전통은 유용한 이론적 실천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까지는 이런 주요 종교 전통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종교 편향 이런 거 맨날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계속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나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이 있습니다. 종무인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종교단체를 상대로 소위 말해 민원을 처리해주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나 내지는 친소관계에 의해서 많이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쪽을 그냥 관리의 대상으로 행정부든 아니면 그쪽이든 아니면 정당들이든 종교 쪽을 그냥 입맛에 맞게 적당히 이용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대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좀 더 종교 문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religious literacy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것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기반해서 종교 관련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정관료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종교와 세속이 경쟁하는 듯 하면서도 그러니까 종교랑 세속 정치권이 경쟁하는 듯 하지만 사실상 연합전선을 펴서 이른바 주술 내지는 미신으로 분류되는 일군의 믿음 체계와 실천 체계를 억압하는 일종의 모더니즘적인 편견, 근대적인 편견에 대해서도 살짝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확인하는 거는 이 영역에 속해 있는 지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붙어 있었던 관련 있었던 사람들 여기가 비록 억눌렸을지언정 그게 새마을운동 시절이니 뭐니 다 했을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민간 신앙과 이런 결합되어 있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많이 할 겁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아보시면 골목골목 점집과 풍수 봐주는 사람과 홍대 같은 데 가도 점성술과 궁합 봐주고 그런 데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편견을 배제하고 기성 종교라든가 내지는 제도 종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은 편견을 좀 배제하고 그쪽에다가 제대로 된 자리를 보장하되 대신에 그쪽 세계에 속한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주술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딱지를 붙여놨지만 역시 이들에게도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그다음에 동료 시민들에게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정식으로 제대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억누르고 주변화시킬수록 여기는 음성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정치권들과 결탁해서 뭔가 장난짓는 그런 건 계속 있는데 그걸 없애지 말고 그리고 너무 주변화시키지 말고 차라리 자리를 보존하되 다른 종교 전통과 마찬가지로 한 시민의 자격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라와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 사회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시민 종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혁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니까요. 자칫 국가 종교 내지는 제국의 종교. 제 생각에는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준제국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해외 노동자들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가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차별의 문제에 대한 것도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국 종교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민 종교를 극단화시켰을 경우. 근데 그 위험성을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지금까지 발전해온 강인청 선생님의 표현을 빌자면 한국식 예언자형 시민종교 그것이 국가를 우상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가가 시민들을 억압하는 것을 저항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그것을 갖고 오고 그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것을
고착화시키거나 화석화시키는 대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 그것이 신냉전 갈등일 수도 있고,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지역 갈등일 수도 있고, 종교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계층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일상생활에서의 민주화 문제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문화전쟁이라든가, 이런 시대적 과제와 씨름하면서 시민종교 개념, 세계종교 개념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오면 여해 예론에서 저를 초대하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시민종교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천 아카데미, 경동교회와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집단 운동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회에 일상적으로는 서로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모아다가 그 사람들을 각자 서로 입장을 말하게 하고 서로 경청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소위 말해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논의와 수기 과정을 통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운동을 이 대화 운동을 통해서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또 다른 극심한 대결과 갈등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경동교회와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여해 예론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같이 합석해서 서로의 얘기를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뭔가 초대해서 말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고성이 오고 갈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래도 서로 의견을 좀 경청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생각을 모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여기서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다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네.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질의응답 하실 분 있으면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개념이 존 류이의 커먼 베이스라는 개념인데요. 지금에 있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강훈이라는 사람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세이브 코리아나 지금 요즘 나오는 통일교회에서 행한 일들을 그런 커먼 베이스로 받아 안아서 함께 같은 종교 혹은 신앙이라고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개념인지는 솔직히 저는 종교학자가 아니라 그냥 개신교 목사로서는 조금 많이 거리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만약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뾰족한 원수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어떤 이런저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했을 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정광훈 목사라든가 세이브 코리아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기는 1분도 듣고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쪽은 광화문 지나갈 때도 빨리 지나가거나 아니면 귀를 막거나 내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본 적들이 없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광훈의 그럼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발표했을 때 그럼 정광훈의 신학적 입장은 뭔가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고, 근데 이분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나는 또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또 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신학에 동조하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저 사람이 저런 걸 하는구나라는 것 자체조차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식의 언론에서 자꾸 반복되는 어떤 욕설들,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을만 입력을 하고 이제 관심의 대상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일단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그 첫 번째 출발은 뭔 얘기를 하는지를 조금은 들어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반대로 그러면 그쪽 분들에게서도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 거기서 좌파 집단이라고 불리우는 곳들 거기를 악마화하거나 그러면서 거기 있는 것들은 뭐 다 빨갱이라든가 주사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라벨을 붙이면서 얘기를 안 들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다 가도 저는 아마 그쪽에다가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러면 내전으로 가자는 말입니까? 근데 거기서는 랭귀지는 그렇게 강하게 쓰거든요. 다 쓸어버리자라든가 이렇게 쓰는데 그럴 거 아니라면은 어떻게든 의견이 다른 쪽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뭔가 공통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청중과 자리와 이거에 따라서 제가 주문하는 거나 요구하는 거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게 특히나 경동교회와 크리스천 아카데미 전통에서는 중간 집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유신시대에서 때도 얘기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도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양쪽에서 비판받는 되게 힘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만들고 유지해가 나가는 것, 양쪽에서 오는 욕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사회는 점점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에서 뛰어나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기제는 점점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 정도 수위에서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봉합된 건지 아니면 잠시 2라운드로 넘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큰 갈등과 더 큰 아픔, 사회적 아픔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대화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일단 뭔 얘기하는지를 소화하기 힘드시더라도 일단은 들어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자라는 것이 첫 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되실 거라는 건 잘 압니다. 근데 이 정도 선에서 대답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민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늘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텍스트나 컨텍스트보다 항상 프리텍스트가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사실은 지금 이 전국에서 교회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에이폴리티컬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고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는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은 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의도가 다르다 보니까 대화의 장에서 서로 교집합을 만들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 집단하고 좀 다른 면이에요. 과연 이것을 겉으로 볼 때는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전광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대화가 좋은 거, 경청이 중요한 건 아는데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르고 의도가 달랐을 때 과연 이것이 같은 자리에 앉았을 때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나 경청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혹시 시민종교와 관련해서 그런 좀 어떤 예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민종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이제 담론 차원에서 존재하는 거고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광훈 목사랑 직접적으로 대화하려기보다 그런 식의 그 입장을 가지신 분들, 그 중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어울리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흔쾌히 뭔가 이런 대화에 뭔가 고성을 지르거나 그러면 아예 대화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프리텍스트라는 게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편견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기 힘들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70년대도 사실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신학 초창기에도 뭐 민중신학자들이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일종의 회심 같은 경험이 그러니까 정치범 양심수범으로 이제 감옥 갔다가 거기서 만난 이제 민중들과 소위 말해 잡범들과 접하고 부대끼고 하면서 또 이런 삶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당시 기준으로 소위 말해 그 지식인 계층과 뭐 신학자층과 뭐 교수 집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정말 시정에서 어떤 뭐 좀도둑질을 하다가 감옥 들어온 사람들과 그 사회적 거리나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대화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는다는 것 때문에 그 공간적인 제약과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어떤 그런 식의 접촉면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계급적으로든 뭐 젠더적인 측면으로든 아니면 세대적인 것으로든 여기저기 사실은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공동체가 다 무너져갑니다.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게 점점 없고. 그러니까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더 심해졌고요. 대학에서도 지금 학생회나 이런 거 돌아가는 거 서로 안 놉니다. 다 수업 듣고 그냥 각자 헤어지고 그러지. 공부도 각자 알아서 하고 문양 경쟁도 각자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서 무너져가는 공동체가 다 여기저기서 무너져가고 있다면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가 맞는 거 같고 그리고 특히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그게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젠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텐데 그런 입장에 근데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는데 비슷한 입장 가진 사람들끼리만 또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 입장 가진 사람들은 성토대회만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는 이제 좋다, 옳다, 맞장구를 치고. 근데 응원도 되고 그건 맞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대화 운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조금씩 초대를 해서 계속해서 토론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떤 그 논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장을 힘들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회를 보실 분들이 나셔서 뭐 100분 토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대화 모임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제가 본 자료도 보면은 거의 몇 년에 걸쳐서 100명 넘으신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처음에는 싸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게 점점 하면은 저 사람은 저런 맥락에서 저런 주장을 하겠구나라는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 높아가면 서로를 적어도 악마화하거나 완전히 배제할 상대로 생각하거나 뭐 갑자기 막 반국가 세력으로 다 죽여버리려거나 뭐 없애버리려거나 그런 식의 그 극단으로 치닫는 그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속 시원한 대답은 안 될 것 같지만 지금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저한테 이제 너는 그러면 그걸 잘하겠느냐 그런데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 20대에 있는 젊은 남성 청년들과 20대에 있는 젊은 여성 청년들을 한 방에다 놓고서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자칫하면 폭발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와주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제 수업을 들어오주고 그러면서 그 얘기 안 하던 친구들이 얘기하면은 더 해보라고,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응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조차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면 안 어울리고 안 모이니까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여해 예론이 동동교회 80주년 그리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60주년을 기해서 2023년부터 이제 계속 3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난 5월 7일 날 저희 크리스천 아카데미 공식적으로 5월 7일 날 창립을 해가지고 60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행사가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거쳐왔던 각 분야의 어른들 다 찾아가가지고 1년 동안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책이 나왔어요. 돌아가신 분도 물론 계시고, 김경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했는데 책이 언제 나오냐, 곧 나옵니다 하다가 돌아가셔서 그걸 못 보셔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중간집단 얘기를 많이 하세요. 중간집단 교육에서 내가 영향을 받았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도대체 중간집단 운동이 뭡니까? 저는 그때 너무나 어렵고 모르니까. 근데 우리 아카데미 구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Between and Beyond잖아요. 근데 그 Between이라는 것은 차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차이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둘 다 경청을 하고 이재명의 얘기도 듣고 국힘의 얘기도 듣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비욘드는 그 초월을 또 지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이에 대한 인정, 하지만 차이가 어떤 차별이 대상이 될도 되지 않고 차이를 넘어 있는 또 다른 제3의 길을 기도하고 바라고 꿈꾸면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중간집단 운동했던 분들, 그 100여 분, 130여 분의 사람들이 결코 저는 어느 한쪽에 쓰지 않는 바람에 불행하지 않았나? 어느 한쪽에 쓰지 않아서 굉장히 레디컬하지 않았나? 어느 한쪽에 서버리면 오히려 더 편한 건데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중간에서 이쪽 저쪽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에도 속하지 않고 그것을 너머의 세상을 바라봤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인터뷰들을 하면서 면면들이 새롭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좀 새삼스럽게 그런 부분들에서 새롭게 느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교수님 인상 비평, 중간 집단에 대한 스스로에서 내가 아카데미에 있는데 중간 집단이 뭔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고, 시민 종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러니까 더 릴리전과 더 릴리저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종교와 종교적인 것. 시민 종교는 제도적인 종교, 화석화되어 버린 종교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적인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잘 아시다시피 종교의 어원에 보면은 리리거 무언가를 다시 경전을 다시 읽는다, 다시 읽고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어디 하나에 꽂혀가지고 자기만의 섬을 만들고 또 자기만의 영토를 구축하면서 영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와 적대의 표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텍스트를 다시 읽고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그런 것이 시민 종교가 결국 취해야 될 방안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경동교회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한국의 종교들이 그런 시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새롭게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각성하고 새롭게 꿈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참 많이 요원하네요. 제가 보통
제가 보통 다른 자리에서 많이 발표할 때는 제가 오히려 이제 평화가 아니라 칼을 많이 주로 그런 발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 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준비해 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갈등을 누군가는 좀 해결하고 좀 간극을 좁혀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도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제 생각에는 이게 탄핵은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제 만약에 행정부 권력을 누가 잡았는데 만약에 의회 권력이 이제 반대당이 잡으면 저는 그냥 이게 그 점점 빈도가 점점 잦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제 생각엔 광화문 저쪽 세력이나 거기는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가. 그런데 보면 다른 나라 보면 지금 너무 무서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칫하면 이제 파시즘의 등장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적 망명이나 이런 걸 택하는 사람들도 지금 뭔가 등장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가 요 고비를 좀 잘 넘겼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을 좁혀가지 않으면 왜냐면 뭐 해외에서는 지금 그 흐름을 그런 굉장히 폭력적인 단명과 실천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막아내고 이 합의를 잘 막아내서 어떤 학자가 그 바이탈 중도라는 바이탈 센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중도주의자가 아니라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균형추를 좌우의 균형추를 잘 맞춰나가는 그런 게 잘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그 중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덕이라는 개념인데 덕을 중용 개념이라고 해서 그거를 탁월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계적인 균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있으면 거기 딱 잘라서 50에서 균형추를 맞춰주는 게 그건 아니고 모든 덕에서는 항상 보면 편향된 중용을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용기라는 덕이 있으면 용기에 이제 끝에 가 있는 거는 만용, 그러니까 막 칼 들고 앞장서서 하다가 빨리 죽는 거.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거는 비겁함 내지나 두려움이나 그런데 용기는 거기서 50에 있는 게 아니라 60, 70 쪽으로 약간 만용에 가야지 용기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산술적인 균형이 아니라 치우쳐져 있는 쪽에서 소위 말해 제일 덕의 탁월함이 발현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집단이긴 하지만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라 뭔가 사안에 따라서 그 치우쳐져 있는 중용의 덕을 찾아볼 필요는 있겠다. 그 말씀을 좀 더 붙이고 싶습니다. 네.